이렇게 하락할 정도로 그렇게 자본듯이 했지만 물론 뭐 전문가들은 곧 용수철처럼 원래 상태로 복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뭐 예상한 대로 그렇게 40억 불을 투입했지만 1470원대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임시 응변으로 계속해서 이제 여론이 이렇게 불붙을 때마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갖고 있던 외환 보유고나 이런 부분을 조금씩 그렇게 써가다가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그런 시점에서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실탄이 부족한 상황이 1997년도의 외환위기 당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이제 이번 문제를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통제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시장도 자신의 뜻대로 아마 움직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시장은 냉정하고 냉혹하지 않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니까 이번에 이제 환율 방어를 위해 가지고 며칠 사이에 40억 불을 투입한 거죠. 달러를 시장에서 산 겁니다. 원화 강세를 유발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 사태에 의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뭐 제가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세상사를 살 때 정직해야 되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이렇게 해야 개인사도 여러분들 풀어나갈 수 있고 나라 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얼렁뚱땅 화전민식으로 생각하고 요령 뿌리다 보면 나중에 그냥 죽도박도 안 되고 그냥 그냥 내팽개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환율 방어 문제도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 시위 문제도 후속으로 이제 월요일 날 이란이 지금 이제 테헤란 시간으로 월요일 밤입니다. 늦은 밤. 이제 시위가 그렇게 가시질 않네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구입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미국을 보면은 많은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비트코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전망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게 제가 거의 다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저 서가에 있는 이 책들인데 제가 27세 때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다음에 40년 동안 리서치를 한 거죠. 책은 아마 한 200권 정도 썼을 겁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은 야 저런 책을 젊었을 때 언제 다 썼을까. 책을 쓰려면은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이제는 뭐 이런 책은 제가 봐도 감감하죠. 야 저런 책을 어떻게 힘이 셌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그런 이제 국내외 유튜브가 있겠지만 저는 대단히 학술적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연구자적 시각을 갖고. 그래서 좀 딱딱하게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거짓말을 하거나 뻥튀기를 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거나 남을 음해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갖고 계속 보시면은 성장도 할 수 있을 거고 학습도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데도 크게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매일 방송이 한 인간이 40년간 축적한 그런 지식과 노하우 위에 매일 9시간에 10시간 정도를 투자한 연구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앉으셔 가지고 보고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공병호 TV의 유튜브 방송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국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자성어의 권불 10년이지 않습니까?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제 뭐 다른 분들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런 비리가 있고 이런 비리 의혹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방송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언급하지만 한 인간의 의사결정이라든지 행보 같은 걸 보는 거죠.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61년생일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오래 있었고 이제 정보계통이니까 뭐 이런 부분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조금 무리한 일들이 있었더구먼요. 그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의 초기 투자자죠. 초기 투자자. 정치판도 마찬가지지만 이 벤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안는 대신에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되면 큰 보상을 누리는 거죠. 정치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던 시절에 이제 풀배팅을 한 거죠.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그러니까 뭐 이번처럼 이렇게 문제가 없었으면은 정말 몇십 년 정도 호의호식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아주 드문 초기 투자자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라는 그런 주식에 투자한 초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런 사건에 휘말렸을 때 당장 정가에서 나온 반응이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현직 대통령이 최측근인데 야 이게 뭐 뭔가 내부에 권력 투쟁이 있는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레드카펫이 펼쳐진 것을 끊임없이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일단 제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호불호라든지 잘잘못을 이렇게 제쳐두면은 사자성어로 권불 10년 참 권력이라는 것이 저렇게 짧고 그냥 허드러지게 피는 봄꽃처럼 그렇게 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오늘 일면 톱 기사가 된 거죠.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에서 비위 의혹의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제명한 겁니다. 제명한 거고 얼마나 할 말이 많았는가 하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에 가가지고 무려 5시간 동안 자기를 변호했다고 하거든. 억울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이 아마 전화 녹화록이라는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든 간에 이 이제 그 윤리심판원에서 이제 그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의원총회를 소집해 가지고 당대표가 이제 제명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발생했을 때 비해 가지고 훨씬 더 큰 사건으로 비화가 된 거고 이제 앞으로 이것이 불똥이 어디로 뛸지 궁금한 거죠. 김병기 전 의원은 당 지도부의 자진 탈당 요구를 거부하고 당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정치 생명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죠. 이날 윤리심판원에 직접 출석해서 무려 5시간 동안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5시간이라는 것도 물리적으로 긴 시간이지만 5시간 정도 자신의 무고함을 여러분 이렇게 주장할 정도니까 이게 그냥 간단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윤리심판원은 5시간 넘는 장시간의 논의 끝에 김병기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재심 청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김병기 전 의원의 제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웬만하면 여러분들 바로 원내대표였고 실세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감사 안 들을 건데 아마 시중 여론이 별로 좋지 않고 하니까 본인들이 꼬리 자르기를 그렇게 결심한 모양입니다. 사실 시중 여론이 뭐 좋든 나쁘든 간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별로 개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죠. 지방선거에 그런 여론 조성을 위해서 명분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이제 과감하게 쳐내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뭐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어떻든 뭐 처신은 자질구레한 그런 부분들 여기 한 항공사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은 거라든지 또 뭐 그런 쿠팡으로부터 받은 거라든지 그런 건 뭐 다른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맛에 정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동료 의원들 앞에 이런 다시가 나가 가지고 제명이 부당한 것을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어떻든 간에 이 만일에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면은 심야에 당 지도부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제명을 여러분들 의결할 그런 각오를 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제명을 해야겠다 그렇게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김병기 전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 아들의 대학 편입, 아들의 취업 청탁 의혹,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13가지 의혹인데 뭐 여기도 이제 다 아버지니까 옳지 않은 일이지만 뭐 아들이 대학을 나오고 난 다음에 직업다운 직업을 못 가지니까 아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런 청탁을 했는 모양이죠. 다른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취업 전선이 어려워지고 되면은 결국 정치 권력의 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취업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죠. 그게 뭐 60년까지는 한국 사회에 만연했지 않습니까? 그걸 말끔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개선했던 것이 이제 능력주의가 상당 부분 작용했던 70년대 80년대고 다시 여러분들 후퇴를 해가지고 아름아름으로 직장을 구하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거죠. 이번에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비리 의혹을 볼 때 사회가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취업도 하고 그다음 승진도 하고 이런 사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어떻든 당을 향한 여론이 악화돼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승하겠죠. 대승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0년의 선거를 보게 되면은 뭐 선거가 국민의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선거니까 단 전제 조건이 본인들이 원하는 선거 결과가 나오려면은 여론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죠. 여론이. 그 여론 조성을 어느 정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론이 예를 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잘한다가 70%가 나오면은 70% 이상 정도로 선거 결과가 나오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지금도 현업에는 취업 청탁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권력이 집중이 되고 권력 교체 가능성이 없으면은 취업을 대부분 부모 찬스나 부모 백으로 하는 거죠. 그게 60년대까지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것이고 유럽권 국가에서는 그게 굉장히 심한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집안의 그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뭐 레지던트 뭐 이런 거 다 여러분들 그렇게 얻는 거죠. 저는 젊은 날 좋은 한국 훌륭한 한국이라는 사회를 꿈꿀 때 공정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후퇴를 해 가지고 아름아름으로 이런 광급 공사 물량을 따고 아름아름으로 이런 취업을 시키고 아름아름으로 승진시키는 이런 나라가 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던 거죠. 뭐 그러나 지금 오늘 한 분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네요.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청탁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에릭님 말씀한 지금도 현업에는 취업 청탁이 많습니다.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정실사회로 가는 겁니다. 권력이 집중이 되면은. 그런데 이제 제가 특별하게 보는 것은 김병기 전 의원, 전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에서 5시간가량 무고함을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 반응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뭐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일에 다 끝이 있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고 좀 억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초기 투자자니까 더 큰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 빨리 끝나버린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김만배 씨 건입니다. 이제 이번에 성남시가 돈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제출받은 그런 대장동 관련한 사람들의 그런 계좌들이 전부 다 깡통 계좌네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나 뭐 대장동 관련된 인물들은 세상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 세상이 한마디로 가소로운 거죠. 그리고 뭐 다 여러분들 위에서 다 비호해 가지고 감방 살지 않도록 감방 가더라도 잠시 살고 나오도록 그럼 수백억 수천억 정도가 여러분 있는데 얼마나 좀 세상이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한 방만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세세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니까 아마 일제 때 나라를 팔았던 고관 대작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뭐가 있냐 민족이 뭐가 있냐 다 쓸데없는 일이고 한 방 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땡이다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국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국가 야 그거는 뭐 딴 데 가서 이야기해봐라. 우리는 그냥 한몫 챙겨가지고 그냥 잘 살면 그만이다. 이제 정치 비리는 전부 다 덮이게 돼 있는 거죠. 검찰이 해체가 돼버렸으니까. 여기 대장동 가압류 계좌에 달랑 4억 정도 있었던 겁니다. 어떤 통장은 몇백만 원 남아 있었다고 하네. 이미 수천억을 빼돌려서 깡통 계좌가 돼 있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깡통 계좌로 악꽉해봐야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동강 오리알 된 사람은 유동규 씨만 그냥 뭐 그냥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방 하는 겁니다. 한방 하고 이제 걸릴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뭐 전국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한방을 하겠습니까? 그죠? 국가 예산이 여러분들 뭐 수백조 되니까 관금 물량들도 많고 하니까 한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한방 사회로 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뭐 끽소리 할 수 없으니까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를 주도한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계좌들이 사실상 깡통 계좌였다. 이렇게 하더라도 뭐 언론에서 여러분들 며칠 왁왁거리겠지만 국민들이야 다 살기 바쁘니까 그냥 씩씩하지만 그냥 다 그냥 입 다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익은 확고하고 그 이익을 여러분들 지불해야 될 비용은 다 분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아마 작심하고 은행에서 이런 대출하는 사람들도 그냥 나는 이거 갖고 나면 이거 여러분들 돈 빌리면 절대 안 갚을 거다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갚아봐야 바보 천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은행들도 여러분들 노심초사할 겁니다. 노심초사. 그죠? 이제 뭐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천억 먹었다. 그래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간업자들이 거두들일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 수익은 4,449억 원에 상당하는데 가압류 계좌 잔액을 전부 다 여러 개의 이런 통장을 다 합쳐보더라도 4억 7천만 원 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범죄 수익이 은닉돼서 반출된 정황이다. 뭐 그렇지만 뭐 검사가 나설 일도 아니고 그렇다 이러면 정부가 더더욱 나설 일은 아닌 것이고 국민들은 저항 안 할 것이니까 몇몇 신문사가 이러면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떠들고 나면은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한방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대출 받는 분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그럴 겁니다. 그냥 일단 대출을 통해서 이러면 내 함께 돈이 들어오고 나면 그다음에 그냥 없는 겁니다. 뭐 독촉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거야 막 그냥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경제학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이게 이제 만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공돈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런 남들이 다 떼먹은 돈까지 납세자가 세금으로 다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니까 이제 더더욱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연되는 것은 권력 교체 가능성이 아주 낮은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거나 견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어려워진 거죠. 어제도 한 언론사의 중견 기자가 그걸 시스템 전체가 견제 균형이 완전히 그냥 이제 붕괴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안이 이제 중요하니까 오늘 사설도 다뤘네요. 대장동의 수천억 환수 가능이라고 이야기하더니 결국 까보니까 깡통 계좌뿐이었다. 국민들이 웃을 겁니다. 뭐 일단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니까. 그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한방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가문의 영화를 위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뭐 사람들한테 성실하게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 하기가 어렵죠. 정직하게 살아라 뭐 이런 게 참 이제 힘들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사회적 코스 그러니까 이권을 전부 다 챙기고 그것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전부 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게 이런 전형적으로 권력이 집중된 권력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회가 여러분들 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은 전부 다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소수가 그냥 먹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고급 주택도 사고 서울 강남 빌딩도 사고 아마 주식도 투자를 많이 해놨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렇게 먹고 가는 거죠. 아직도 엄청난 돈이 어딘가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다. 검찰을 완전히 해체해 버렸으니까 뭐 이게 이제 추적되거나 추적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될 7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개발 이익은 소수가 아주 맛있게 해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그리고 시간 가면은 대부분 다 이제 잊혀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권력 교체가 사실상 어려운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권력에 직접 간접으로 연줄을 댄 사람들 위주로 철두철미하게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전부 다 국민들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그리고 지금 국민이 아니면 후손들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그런 여러분들 사회가 된 거죠. 뭐 이거 이제 지금 와가지고 언론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부도 나서서 부당이득 전액 환수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비유하는 거 하니까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이제 저는 수십 년 갈 걸로 보거든요. 수십 년 정도. 뭐 저보고 이런 논평하면은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요즘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수십 년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 갈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500년을 갔고 북한 체제가 이런 거의 100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40억 불을 투입한 거죠. 환율을 연말에 낮추는 대가로 40억 불 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가랑비에 바짓가랑이 이름 젖듯이 언론이 비등하고 비난이 이름들 정폭되면은 그때마다 외환 보유고를 흘러가지고 달러를 살 거라고요. 그러면은 1480원이 1440원으로 내려왔다가 또 좀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1500원이 되면 또 여러분들 달러를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외환 보유고가 착착착착착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국의 이 환율 문제를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직하다는 것은 개인 간에도 중요하지만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자신의 이익에 치중되지 않고 정직하게 봐야 그다음에 여러분들 대책도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보지 않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딴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 끄끄러우니까 그건 다 여러분 은폐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 환율이 여러분들 급등하는 것은 국민연금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경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나면 처음부터 대책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은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면은 나중에 결국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다시 환율 1470원 육박, 이게 한국 경제의 실상이다. 이게 한국 경제의 실력인 겁니다. 실력. 그러면 그 실력을 어떻게 이제 좀 어렵지만 끌어올릴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돈 풀고 기업을 옥죄는 노란 봉투법 같은 거 통과시키고 노동조합이 원하는 것은 전부 다 들어주고 당연히 여러분들 뭐죠, 원화 가치가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한국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근본 원인은 거짓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참말을 찾기가 힘든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 깡통 계좌를 넘긴 거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환율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냥 구슬하는 게 더 낫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한국 경제 실상이다. 한국 경제 실력이죠. 기초 체력인 겁니다. 여기 보시죠. 서울 외환시장에서 10일 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원 50전이 오른 1472원 30전으로 마감됐다. 지난 연말 정부 당국이 구두개입과 함께 대규모의 원화 매입 달러 매도로 1430원대까지 끌어내렸지만 8거래일 연속 다시 상승하면서 개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도루묵이 된 거죠. 돈을 얼마 썼습니까? 40억 불 쓴 겁니다. 4조 가까운 돈을 투입해 가지고 원화를 이르면 50원 정도 내린 겁니다. 1480원대에서 1430원대로 50원 가격을 8일 동안 내리는 대가로 40억 불을 쓴 겁니다. 40억 불. 인위적 조정 효과가 보름을 못 넘겼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호황이지만 경제는 저성장과 내수 침체에 흔들리고 있다. 한국 이름 주가라는 것이 결국은 두 회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의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동안도 많이 한국의 실상을 가리는데 착시 효과죠. 경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뭐 비교적 잘 나간다 이런 착시를 낳는데 반도체 호황이 크게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자본 이탈도 예사롭지 않다. 올 들어 9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19억 4,200만 불로 2조 8,300억 원으로 연초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자본 이탈이 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아는 겁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주식은 오로지 반도체뿐이다. 관리들보다 훨씬 더 먼저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더 유망하다. 한국에 살아남을 기업들은 이런 반도체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도 마찬가지고 최후의 이런 성부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그나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 그것도 이런 D램 만드는 반도체 겠죠. 나머지는 뭐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너나 없이. 그게 더 많은 돈을 이런 달러로 환전해가 이런 미국 시장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본 이탈도. 이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긴급 명령 같은 걸 통해 여러분들 외국 투자를 막는 방법인데 그럼 뭐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대외 신인도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은 냉정하거든요. 시장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시장이 얼마나 겁나는지를 아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30대 말에 여러분들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 외환 위기를 겪기 전 3, 4년 정도는 어떤 판단을 가졌는가. 이 나라는 대책이 없다. 외부 채권달이 이런 진주를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강행하기 전에는 노동법 개정 같은 게 불가능하다. 그때 여러분 기아자동차 뭐 국민기업이니 뭐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한참 여러분 젊은 30대 여러분들 에코노미스트 일대 가졌던 인식입니다. 그다음 외환위기가 터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가장 크게 배운 교훈이 뭔고 하니까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다. 시장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면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 그게 여러분 1년이냐 2년이냐 차이뿐이지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핫바지다. 진짜 권력을 누가 갖고 있냐. 해외 채권단들이 갖고 있고 채권단들이 돈이 가는 방향을 해외 신용평가회사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무시하고 이런 돈 팡팡 쓰면 그냥 마지막에 죽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30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쓰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냥 그 대가를 치르고 해외 신용평가회사라든지 돈을 빌려온 채권단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자본 이탈이 되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긴급 명령 같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자본이 못 나가게 자본 통제를 하는데 자본 통제를 하게 되면 뭐 국제적으로 파장이 크겠죠. 그 외에는 막을 수 없습니다. 왜? 한국의 자본 수익률이 낮으니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돈이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갈 수 없는 거고 미국 시장에 베팅을 해야 자산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연평균 최소 7에서 9% 정도의 수익률을 내야 한국의 인플레나 원화가치 추락의 자산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못 막습니다 이거. 정권사를 여러분들 압박하고 하더라도 요즘 사람들이 관료들 꼭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관료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리저리 뛰면서 바쁠 텐데 우리 같은 사람은 매일 정보를 보지 않습니까? 한국의 원화는 계속해서 추락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맞추가 여러분들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환율은 한국가의 경제 실력을 반영하는 정직한 거울입니다.
아주 정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주요 64개국 원화의 추락 속도는 6.15 빨랐다. 전혀 지금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국장이 최고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투자 안 하는 겁니다. 최근 2달 동안 원화의 진짜 구매를 나타난 환율지수에서 64개국 중에서 63이다. 전쟁 치르는 나라보다 더 낮은 겁니다. 투자자들이 저만큼 여러분들 한국 정치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더 여러분들 발빠르게 움직이겠죠. 그거는 뭐 호불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난 7개월 정도 더불어민주당이 쏟아낸 정책을 보게 되면은 미래가 어떻게 갈 건지 그냥 지표입니다. 인디케이터. 어리석은 자들은 여러분들 굿하듯이 여러분들 주술하듯이 희망찬가를 부르겠지만 현명한 자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쏟아지는 법을 보고 야, 이 나라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될 건지 그거를 짐작을 못하면 그건 그 사람 책임져야 되는 거죠. 홍콩의 제일 가는 부자인 리자청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시진핑이 딱 등장한 그 전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자산을 다 매각하지 않습니까? 중국 내에 여러분들 아파트고 부동산이고 전부 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이 다 규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대 변화를 읽는 겁니다. 시대 변화를. 시대 변화를 읽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 사회 환경이 변한 거죠. 정치 사회 환경의 변화. 뭐 길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7개월 동안 한 정책만 차분하게 보시면 엊그제 방송 박병원 이사장 여러분들 글 쓴 걸 가지고 제가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 정책 보시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외환시장이 원화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이런 복합적일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반도체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다른 신산업을 발전시킬 정치 사회적 동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너무나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반도체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반도체가 얼마나 가겠나. 한쪽은 주 52시간밖에 근무를 못하고 한쪽은 여러분들 뭐죠. 침대를 쌓고 나서 여러분들 24시간을 여러분들 인간들이 돌아가니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따라잡는데. 투자자들이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들도 한국의 정치 사회 환경이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격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낄 겁니다. 저는 진짜 심각하게 느끼거든요. 정치적 호불호 문제가 아닌 겁니다. 포퓰리즘과 노조 일변도가 결합하게 되면 신산업이 숨쉴 공간이 없어진다. 새로운 사업 나오기가 힘들죠. 새로운 사업이 나온다는 것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고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12월 연말 동안에 50원을 원화 가치를 50원 정도 이런 낮추기 위해 가지고 환율을 40억 불 쓴 겁니다. 5조 8천억. 5조 8천억 정도의 돈을 투입해 가지고 50원 낮췄는데 2주가 못 가가 여러분 다시 원상복귀. 그 50원 40억 불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돈을. 5조 8천억 정도를 그냥 하늘에 날려버린 겁니다. 물론 관리들이 해당 관리들이 날려버리려고 날린 건 아닙니다. 선의로 환율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효과가 안 나왔으니까 뭐 실질적으로 40억 불이 날아간 거죠. 날아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5년 12월 한 달간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26억 달러 3조 8천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돈이 대부분 유지하는 데 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1997년 IMF의 외환위기 이후에 12월 기준으로 28년 만에 최대로 돈을 많이 쓴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뭔가 하니까 환율 방어를 위해서 투입한 돈이 26억 불입니다. 외환 보유고를 흘렀던 겁니다. 외환 보유고를. 이거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내려가겠구나. 서둘러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순매도 규모는 40억 달러 5조 8천억 정도에 달할 것으로 시티은행 등 시장 분석가들이 추정했다. 정확한 여름 추계치는 아니고 외환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50원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흘러 가지고 40억 정도를 썼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단호하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 정직한 이야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관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국내외에 굉장히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관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의 원화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락할 겁니다. 여기에 에릭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해피데이님 또 후원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선의를 가지고 하는데 환율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머니를 흘게 되면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외환 방어를 해야 될 결정적인 시기에 방어 실탄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주 불리한 것은 현금으로 매년 10년 동안 200억 불을 미국에 여러분들 내야 되기 때문에 200억 불을 조달하는데 미 연준의 금리가 4.1%로 이런 가정하고 200억 불을 조달하다 할 수 있다. 외환 보유고를 미국채를 구입해 가지고 200억 정도 비슷하게 조달할 수 있는데 그 금리가 2%대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2% 초반대까지. 그럼 딱 절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200억 불 가운데 100억 불 정도를 시장에 조달하거나 외환 달러 표시 여러분들 국채를 발행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다 아는 겁니다. 시장이.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급하니까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연금도 망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오늘 이 기사를 보고 한 분이 우리가 이름 다 그날을 기억을 못하니까 이 보시죠. 1997년 때 이분이 아마 그 당시에 기업의 재무파트에 계신 분입니다. 환율은 2000까지 추락 폭락하고 주가는 1150에서 28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런 외국인들이 들어와가 주가 샀던 사람 돈을 많이 벌었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못 느끼겠지만 이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무자 출신이기 때문에 진두지휘를 아주 잘했습니다. 환율은 1,500원 내외에서 주가는 2060에서 890까지 밀렸습니다. IMF 때 한국은행이 수십억 달러를 환율 방어한다고 소진했습니다. 실탄을 소진한 거죠. 좌파 정부가 등장을 했으니까 좌파 정부가 좋아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난 7개월 동안 여러분들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런 발의해가 쏟아낸 정책을 보게 되면은 이 경제적으로는 앞이 진짜 안 보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원화 추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것은 이제 투자 섹션에 제가 일관되게 다루는 주제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세계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란 학살에 대해서 좀 목소리도 이렇게 외교부 이름으로 뭘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국제사회 일원이니까
이란 학살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대규모 이제 사망자가 발생한 거죠. 이제 오늘 뭐 국내외 신문에는 사망자들이 안치된 곳에 영상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파리의 원선우 특파원이 구글 측에서는 그런 자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더욱 제가 참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X는 규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그런 거를 뭐 혐오 영상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구 트위터인 X가 없었으면 이런 게 다 덮였을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저도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희생자가 1000단위 이상일 수 있다는 국제사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제 제 방송에서 수천 명 정도에 달할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8일 날 금요일 날 인터넷을 차단한 이후에 이란 당국이 실탄 사용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이 토요일이죠. 강경 진압을 했고 토요일 9일입니다. 9일 10일 11일 이렇게 여러분들 사망자 수가 속정한 겁니다. 이제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일반 국민들이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냥 일반 국민들을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개나 가재나 붕어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사냥하듯이 이런 총을 쏘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꼭 이란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고 정치 권력이 본래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정치 권력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나 도구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럼 어느 나라 국민이든지 간에 그런 운명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란 체제가 붕괴되기가 힘든 것은 이란 체제에는 이익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집단이 정규군이 아니고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혁명수비대에게 20만 명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휘를 받는 민병대가 1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렇게 이름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이러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마음이 참 짠하죠. 여기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창고나 체육관으로 보이는 장소에서도 많은 것이 널려 있었다. 벽면에 걸린 스크린으로 피 묻은 얼굴을 계속 공개하는 장면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X를 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공유를 하게 된 겁니다. 시위대 살상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에서 그 정도로 많으면은 정말 수천 명 규모가 과장된 수치가 아닐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이런 실탄이 지급된 상태에서 수백 수천 개 이런 장소에서 시위 군정들을 민병대나 이란 혁명수비대가 저격을 했을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장소나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 사상자 규모가 상상 외로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추가적인 뉴스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어제 다뤘던 카림이라는 분 워싱턴 DC에서 중동 문제를 연구하는 카네기 재단의 여러분들 시니어 펠로우에 글을 들어가 봤더만 아주 뭐 추가적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월요일에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대규모 사상자 발생 보고와 인터넷 및 전화 차단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테헤란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월요일 시점입니다. 한국하고 이란이 5시간 차입니다. 곤체 하비비아 자드란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시 이분이 게재했는데 테헤란 상황이 정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일요일 테헤란의 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실탄을 쏘고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하고 비무장 시민들은 전력이나 화력면에서 절대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마치 전쟁터 같습니다. 그리마다 뭐가 낭자합니다. 뭐를 트럭에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최신 뉴스가 테헤란이 여러분들 한국보다 5시간 30분 정도 느리네요. 5시간 30분 정도. 그게 이 방송을 준비하던 때가 한국 시간으로 오전 2시 44분인데 그럼 테헤란은 월요일 날 오후 9시 14분이니까 되게 월요일 날 상황이 이제 끝났을 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지인들이 올린 페르시아어로 올린 이란의 현지인들이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X에 올린 그게 이제 오후 9시 22분이니까 테헤란 시간 기준입니다. 월요일 날 오후 9시 22분. 여기 이제 올린 글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걸 여러분들 한번 번역을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이제 페르시아어입니다. 페르시아어. 메흐다비 아자드 국가혁명의 16일째 전망 프로그램에서 말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사람들을 벌거벗은 폭력으로 위협하고 시위를 질식시키려고 하지만 미국에 대한 이란 공화국의 메시지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측에 협상을 제의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란 정부가. 오후 9시 19분입니다. 저격범들은 시위자들의 머리와 목을 표적으로 삼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저격을 했으니까 스나이퍼들이 동원돼 가지고 육교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잠복해가 사람들을 쏘았으니까 자국민을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대사들이 이란 외무부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시위 중 폭력 비디오를 보여주고 시위 지지 발언을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 군중들이 민병대나 이런 데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대사들한테 사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통제권을 벗어난 권력이란 것은 야수가 되는 거죠. 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국민들이 개나 돼지나 붕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을 쏴가 죽이는 겁니다. 시위 일자에서 나온 새로운 비디오로 한 여성과 두 남성이 정투용에 부상당한 것을 보여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부상자 중 한 명이 치료시설로 이송된 이후에 사망했습니다. 순교자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피가 침묵을 가져오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장례식은 시위의 연속이자 독재에 대한 항거 외침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시위가 지속되다. 독재 반대 구호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란의 자유이란을 구하는 그런 시민들의 이런 외침이라는 것이 먼 일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베헤셰트 자흐라와 압단한 데서 순교자들의 피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외침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가족들이 일어선 사람들과 함께 정의 추구가 살아있음을 보여줬고 자유의 대가를 치르는 국민은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테헤란 묘지와 다른 지역 장례식 시위. 이란 인권기구의 정보에 따르게 되면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란 14개 주에서 최소 648명의 시위자들이 사망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 발생했습니다. 베헤시트 자흐라부터 압다난까지 슬픔이 혁명적 분노로 변했습니다. 순교자 가족들이 일어선 사람들과 함께
장례식을 시위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이 피는 잊히지 않고 정의 추구가 봉기를 더 밝히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게 월요일 날 밤 이야기입니다. 월요일 날 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요일 날 새벽 정도 됐겠죠. 테헤란은. 당신은 혼란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시위라고 부릅니다. 그의 영혼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지금 르훌라 잠 같은 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시위가 잦아들 그런 게 보이지가 않네요. 잦아들. 이 억압이 끝날 때까지 동포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리처드 골드버그에 따르면 이란 시위 사망자 수가 3,000명에서 5,000명에 달한답니다. 인터넷이 차단된 상태 살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외무장관 다비드 판빌 시위 억압 이미지의 충격과 경악을 받았으며 유럽 테러 그룹 목록에 혁명 수비대를 추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이때 여러분 한국의 시민단체나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여러분들 언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많이 부족할 겁니다. 우리가. 이기적이니까. 이제 관제 데모도 이제 나오는 거죠. 이란에서 정부 지지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테헤란 아랑 및 다른 도시 주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뭐냐. 토요일 일요일에 비해서 소강 상태지만 월요일에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테헤란 내 주요 병원들은 실탄에 맞은 젊은이들로 가득 찼고 영안실이 부족해서 기도실에 안치하는 등 사실상 전쟁터 같은 상황이고 이란 정부로부터 미국이 협상을 하자 무슨 협상을 하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는 등 그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종합뉴스인데 테헤란에서 낮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야간 시위와 폭발음이 보고되고 키시, 시라즈, 자헤드, 마슈아드 등 주요 도시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정부는 상황을 완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의 야권과 국제사회는 이를 부인하고 시위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란 시민들이 이렇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에서 양식 있는 그런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메시지도 내고 교회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마땅히 지켜야 될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민주적 실존적 위협 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란드를 미국이 매입하겠다는 부분들이 보통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생소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는 영국인 이게 유럽인입니다. 이런 지오폴리티컬 스트래티지니까 국제 지정학 연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쓴 이야기를 상당히 제가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이분 이야기의 주장은 요지가 뭔가 하니까 유럽 언론에서는 이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된 그런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런 대규모 작전이나 패권 추구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분 이야기는 그게 실상하고 다르다 이야기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이나 유럽인의 이익을 반영해 가지고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소련이 지배하고 있는 북해 항로고 이거를 놀스 시 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놀스 웨스트 패세이지고 이제 앞으로 이 상선들이
여기에 그린란드하고 영국 사이의 해협을 통과하는 북극 항로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 해협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시야를 넓히는 겁니다. 한반도에 살지만 시야를 이렇게 넓히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게 기욱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린란드하고 영국 사이에 아일랜드가 있고 여기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대서양을 통해 가 미국에 직접 바로 갈 수가 있는 이 해협이 대단히 중요한 기욱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미국은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미국이 여러분들 전면 소유권을 갖고 통제하겠다. 유럽 사람들이면 펄쩍 뛸 이야기인 거죠. 그럼 지금 저 미국 군대가 어떻게 이런 배치가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할 때입니다. 이게 그린란드에 주둔할 때 15,000명까지 주둔했고 여기에 이제 공군 기지 그다음 레이더 스테이션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이제 150명만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피투피크 스페이스 베이스에.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차하는 거하고 소유권을 가진 건 완전히 다르다. 소유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행사해야겠다. 여기에 이제 벨리나 차칼로바 유럽인들이 보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글인데도 그런 글을 용감하게 쓰네요. 영국의 유명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이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이 그린란드 주변에서 작전을 개시하고 있다는 부분이 증명된 그런 증거물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스도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주장해야 될 것을 그냥 맞춰서 주장하는 겁니다. There is no verified evidence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유럽인이죠. 오스트레일리아 활동하니까. 그러나 입증된 것은 러시아가 북극해의 군사적인 그런 입지를 급속하게 평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군사력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쓴 글을 이 글을 여러분들 요약하게 되면은 요약해서 여러분들 이 글이 좀 장문인데 요약하게 되면은 북극해는 신냉전의 핵심 전략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 확장과 중국의 경제적 협력이 결합된 드래곤 베어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스가 진실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유럽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류 언론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여기 또 표현이 되는 겁니다. 현재 그린란드가 포위된 상태는 아니지만 러시아는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중국은 북극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 아시아 항로 단축 및 자원 확보를 꾀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안보 우려로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차단하면서 이 지역을 거부된 전략 공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극권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이 비대칭적으로 얽힌 복합적인 분쟁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정세를 잘 읽고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미국이 불안해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 보시죠. 그린란드의 외무장관입니다. 그린란드 외무장관. 중국과 여러분들 밀착된 관계를 구축하겠다. 중국과 여러분들 밀착된 관계를 구축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만일 그린란드가 독립국가가 된다면 그리고 그 국가 내에 랩트윙 좌파 정치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때 그린란드 정치인들은 아마도 러시아와 중국과 거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도널드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 이런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정의란 것은 힘을 떠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신이 카드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불편한 진실인데 국제관계에서 힘을 떠난 정의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이걸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린란드가 독립국가가 돼 가지고 주권국가니까 이런 중국과 이런 또련하고 딜을 해서 그린란드 이런데 공군기지를 건설하고 공항을 건설하게 하겠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현실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용인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분이 이야기하는 리스크를 좀 더 분해해 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냉전 종식 이후에 방치됐던 북극 군사시설을 최근 몇 년 사이 대폭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잠합 능력과 해군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드래곤 베어의 등장, 군사강국 러시아와 경제강국 중국이 손을 잡았습니다. 러시아는 군사적 방패 역할하고 중국은 북극권 진입을 위한 경제적 지렛대 역할을 하는 비대칭적 동맹입니다.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유럽 출신의 전략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해서 아시아의 유럽을 잇는 북극 항로를 개발 중입니다. 이 경로가 완성되면 기존 해상 운송 시간이 40분이나 단축되고 세계 물류지도가 바꿀 수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지금 한국은 인도양, 태평양, 남중국해를 거쳐서 이런 모든 물류나 원유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걸 이런 캄차카 반도를 둘러 가지고 북극해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린란드에 거부된 공간, 중국은 그린란드의 히토리와 우라늄 등 핵심 광물을 노리고 투자를 시도했지만 미국과 덴마크의 강력한 반대로 모든 프로젝트가 차단되며 안보적 요새가 됐습니다. 잠수함 통로인 기후갭 위기,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사이 좁은 바다는 냉전 시절부터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최근 러시아 잠수함의 활동이 이곳에 다시 급증해서 나토가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가 기후갭입니다. 그린란드, 아일랜드, 영국.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 건 파이낸셜 타임이. 이걸 거짓말을 보도를 하는 겁니다. 주류 언론들이 욕을 그래서 먹는 겁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북극과 직접 닿아 있지 않지만 러시아를 북극권 진입권으로 활용해서 스스로를 북극 국가의 일원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정부들은 나토의 정보를 인용하여 러시아 중국의 북극권 지출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중국 자본의 인프라 침투를 법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뭐 찬반양론이 여기 보시면은 찬반양론이 밑에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유럽인들 사이도 어마어마하게 미국인 사이도 차이가 나네요. 한 사람은 이 드래곤 베어 전략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뭐 지금 그린란드가 미국의 군사기지나 다름없는데 굳이 거기에 소유권을 가져야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동산 억자지 않습니까? 인터뷰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소유권을 가지는 거하고 임대하는 건 다르다 이야기죠. 처음에도 저도 의구심을 가졌는데 왜냐하면 뭐 여러분이라 저나 다 북극 항로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도를 다시 보고 이번에 그린란드 사안이 떠오르니까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가벼운 이야기인데 돈다발을 가져가다 붙잡히네요. 이란 고위직들이.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정보통 출신의 저널리스트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쓴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이번에 이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레바논을 방문했습니다. 전용기입니다. 레바논을 방문했는데 레바논을 이제 방문할 때 화제가 됐던 것이 아이들을 다 데려간 거 아닌 부인하고 그래서 아마
많은 서방 정보 당국이 레바논에 가족들을 머물게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런 사진이 어떻게 공개된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상당한 고위직 모양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런 정보가 사전에 레바논 정보당국이나 이런 데 전해졌던 모양이죠. 레바논 정보당국에 정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정보당국이나 미국 정보당국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양반들과 관련된 수화물 여러 개의 이름들 가방들은 비행기에서 못 내도록 한 거네요. 베이루트에 착륙한 이란 공식 항공기에서 내리지 못한 혁명수비대 고위 관계자와 가방들 이 사람들은 내리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네. 지난주 이라크 외무장관을 베이루트로 실어 나른 이란 정부 공식 항공기에서 헤즈볼라 수년 동안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혁명수비대 고위 인사가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레바논 사람들과 헤즈볼라에게 매우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해당 인물의 도착은 외교부와는 무관하며 정치적 방문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도착 사실에 흥미로운 새로운 정보가 나와 있는데 레바논 MTV 채널에 따르면 레바논 보안당국은 비행기에 실린 가방 4개를 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란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헤즈볼라 재건을 10억 달러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방문했는데 가장 화제는 부인하고 애들을 다 데리고 나온 겁니다. 민감한 시점에. 민감한 시점에 이란 외무장관이 외유를 할 형편은 아니었는데 레바논을 방문한 거죠. 거기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란 혁명 수비대의 여러분 고위직들이 이 사람들은 아마 내리지도 못했는 모양인데 가방은 물론이고 돈이겠죠 뭐 지금 상황에서 헤즈볼라 도울 돈이 아니겠지 않습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 고위직들을 위한 돈을 운반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그래도 투자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하소연하네요. 트럼프를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그걸 또 뉴욕타임스 기사나 이런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잘 보도를 했네요. 미 연준 의장 트럼프 검찰이 금리 인하를 거부한 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징징거린 거죠. 미국의 연준 수장 이례적으로 직접 영상을 올려 화소연 미국 증시 선물 일제히 하락 아마 어마어마하게 압박이 된 모양이죠. 2025년 7월 24일 와싱턴 연방준비제도를 발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장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연준 건물 수리 비용이 너무 많다. 관련 문서를 들이밀고 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원래 1조짜리를 3조까지 여러분들 쓴 겁니다. 돈을.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호화시설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근데 호화시설이 있으면 의회가가 정언을 할 때 그걸 본인이 아는 대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허위 정언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공식 문서와 배치된 허위 정언을 했다. 그게 수사를 명한 겁니다. 파월 의장을 둘러싼 논란은 25억 달러 3조 6,700억 규모의 미 워싱턴 DC의 연준 법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에서 불거졌습니다. 리모델링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었고 VIP 전용 엘리베이터와 프리미엄 대리석 등 호화시설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걸 상원 청문회에서 여러분들 그거를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 명시서를 보면 대충 냄새를 맡겠죠. 평생을 그 일을 해왔으니까. 이제 본인이 금리를 안 낮췄다고 자기를 정치적으로 탄압한다 이렇게 하니까 요즘에 독자들이 똑똑합니다. 곽창렬 기자 조선일보 기자답습니다. 뉴욕타임스 번역 기사네요.
좌익 편향 언론사 기사 번역 좀 그만하고 다양한 언론사 기사 좀 번역해서 독자들이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뉴욕타임스의 헛소리가 지겹지도 않습니까? 6명이 찬성하고 한 명도 이런 반대 안 하는 겁니다. 바이든 때는 지금보다 파월이 물가가 더 올랐는데도 민주당 재선을 위해서 금리를 몇 번이나 잘만 내렸습니다. 파월은 너무 형평성이 없는 전형적인 정치인입니다. 아마 다음 민주당 정권의 재무장관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김없이 캐나다에 있는 제임스 숀 박사가 이번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진단하네요. 현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직면한 형사수사 문제를 정치적 탄압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비판하고 이 사건의 본질은 거시 경제적 판단이 아니고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위정을 했다는 겁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은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선서를 한 이후에 정언할 때 진실을 말했는지 여부입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게 진짜 문제. 금리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로 코스프레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별도의 동영상까지 올려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좀 도와주시오. 트럼프가 내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임스 숀 박사가 이렇게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월 옹호자들은 의회 정언에 대한 조사를 연준이라는 기관에 대한 공격으로 왜곡하여 본질을 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관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수사는 파월 의장 개인의 정직성과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실험하는 잣대입니다. 이렇게 칼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임스 숀 박사가. 그러니까 이런 변을 제가 높게 평가하는 거죠. 파월 정언이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대리석, 특수 엘리베이터, 수경시설, 옥상 테라스 정원, VIP 전용 식당 등은 없다. 명백하게 부인한 겁니다.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위정제된 거죠. 연준이 국가수도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와 내부 문건에는 VIP 전용 식당, 고급 대리석 마감, 현대화된 엘리베이터, 옥상 테라스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연준 의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위정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리모델링 한 적이 없다는데 얼마 전에 리모델링 했는데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지붕교체, 내부 시스템 전면 개보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리모델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한 겁니다. 당초 19억 달러 했던 예산이 25억 달러로 7억 달러 1조 원가량 정액했다는 겁니다. 미국도 부패가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을 빼먹는 걸. 이번에 미네소타에서 이런 복지 예산 빼먹는 걸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캇 베선트가 9천억 불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 빼먹는 거를 줄이면은. 이러면 당해야 되는 거죠. 예산이 무슨 19억 달러가 25억 달러까지 올라갑니까? 누군가 좀 먹었는 모양이네요. 사업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재무제표나 아니면 사업계획서 같은 걸 보는 것이 남다른 눈썰미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업자들 여러분들 50년 60년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금세 파악하겠습니까? 미국도 부패 문제를 스캇 베선트가 이런 9천억 불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비트코인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할 건데 이 비트코인은 진짜 여러분들 대단한 자산입니다. 대단한 자산이니까